법관 나날들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주차까지 하면서 모욕죄 직전까지 했고요. 모욕죄가 명예훼손하고는 약간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명예훼손하고 어떻게 다르냐? 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 반면에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라고 말한다면 그게 모욕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게 된다는 건데, 돼지 같다 라는 말이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에 대한 비하적 표현이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명예훼손 같이 무겁게 처벌할 일은 아니라서 모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모욕죄 처벌은 그렇다고 서로 친구끼리 싸우면서 욕했다고 다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기도 하고, 모욕죄는 또 친고죄죠.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되니까 반의사불벌죄보다도 더 가벼운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친고죄에 대해서 알아오기 이런 거 과제 냈었는데, 자 넘어가 볼게요. 모욕죄라는 게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이런 것들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병원에 이제 행정실장이 있어요. 피고인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요 판례입니다. 피고인이라고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기소가 됐다는 얘기죠. 피의자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피고인이 간호과장하고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간병인이에요. 간병인한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슨 남을 돌보나, 자기도 환자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되게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이다, 이래서 이게 모욕죄가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인터넷 명예훼손죄, 사이버 모욕죄, 둘 다 이제 하나는 명예훼손, 하나는 모욕이잖아요. 여기는 모두 어떤 명예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요한다면, 모욕죄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만 하면 모욕죄가 된다,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공소사실 이래놨는데, 이 공소사실은 뭐냐면, 검사가 피의자를 조사한 다음에 이 피의자를 기소하겠다고 하면, 기소가 되면, 기소가 뭐라고 그랬죠? 공소 제기가 기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소를 제기할 때 거기다 쓰는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사실하고 비슷한 거예요. 범죄사실이라고 보면 돼요. 보면 공소사실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공개된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벌당금 제도, 벌금 제도라는 게시판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게시판에 이제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이상한 나라의 빅토리아 이렇게 제목을 만들고 나서 내용이 뭐냐면,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벌당이 뭘까요? 벌로 당직 쓰는 게 벌당이에요.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그래, 여기까지는 좋아.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들임,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됨, 이런 글을 작성해서 게시했어요. 그리고 이제 골프 클럽의 어떤 조장, 이 캐디거든요. 캐디들, 경기 보조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캐디들 사이에서 이제 그 캐디도 조가 있나 봐요. 그 조 몇 명이 이렇게 소속된 조에서 한 명씩 이제 나가는데, 조장이 쉽게 말해 군기를 잡은 거죠. 군기를 잡았는지 하여튼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벌당을 매기기도 하고 벌금을 매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걸 관련해서 쓰면서 조장들은 한심한 인간들이다, 잘못 걸리면 공개 처형된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적 시라기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아까 얘기대로 경멸적 표현이거나 이런 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모욕죄하고 비슷한데 이게 모욕죄가 되는데,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에 더 가벼운 거는 뭐죠? 모욕죄가 더 가벼워요. 법정형을 봐도 더 가볍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돼 있는 점에서도 더 가벼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모욕죄는 더 가벼운데 사실 적시 자체가 없잖아요. 모욕죄는 그냥 경멸적 표현이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라면 처벌을 안 하는데 모욕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처벌한다? 이상하죠. 그래서 모욕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정당행위라고 하는 것,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 요걸 이용해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이 형법에 보면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이 사람들이 법령이나 업무로 인한 행위를 한 건 아니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그냥 사회적으로 상식에 비춰보면 야, 저 정도도 못하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건 벌하지 않는다는 건데,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어지간히 많이 나오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게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위법성을 조각한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정도면 사회상규에 반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여기 뭐 한심한 인간들인 이렇게 얘기한 게 그런 취지에서 이제 위법성 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욕죄로 여러분 위법성 조각 돼서 일단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 갔는데 그 정도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해서 무죄 판결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나와요, 무죄가. 그러니까 저런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사례에 너무 그 확신을 가져서 이건 뭐 무죄다 라고 생각하면 위험해요. 이제 변호사들도 초기에 아직 많이 프랙티스를 하기 전에 흔히 겪는 오류 내지는 흔히 잘못 저지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판례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럴 테니까 이러고 법원 가서 확실히 무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무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무죄 그렇게 잘 안 나오거든요. 자, 다시 갈 필요는 없고 이 조항들은 봤고요. 지난 시간에 다시 또 볼게요. 자,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이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표현이 계속 나오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파트에 입주민들끼리 싸움이 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났는데 입주자 회장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어떤 아주머니가 좀 살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자꾸 덤비고 하니까 어이구 저 뚱뚱한 년이, 저 미친년이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저는 모욕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좀 점잖지 못한 표현인 건 맞고 무례한 표현인 건 맞긴 하지만 이게 처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본인은 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이래서 그래서 우리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우리 이 지금 공부한 대로라면 무죄가 나올 법도 하잖아요. 근데 무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무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례 하여튼 보죠. 관리소장실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거기 이제 관리원, 경비원이시겠죠. 경비원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A는 아파트의 입주민이죠. B한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라고 말했어요. 뭐 최근에 뭐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행위 뭐 이런 게 문제가 좀 됐기도 했죠. 그래서 경비원 분이 뭐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막 뭐 좀 많이 심했죠. 때리고
뭐 안 보이는 데 가서 툭툭 치고 뭐 말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 점잖지는 못해요. 특히 나이도 드신 분한테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무례한 표현이긴 하지만 이게 모욕까지는 아니다 라고 우리 법원이 봤죠. 2015년 9월 10일에. 근데 결국 대법원까지 갔죠. 그러니까 재판 꽤 오래 받으면서 겨우 무죄를 받아내기는 한 거예요. 그 다음 거 좀 한번 보세요. 아마도 학생들끼리 싸움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은 아이나 뭐 누군가가, 맞은 아이의 학부모가 교무실에 온 것 같아요. 맞았거나 뭐 아니면. 그래서 교무실에서 학생도 있고 이제 선생님들도 있고 이럴 텐데, 거기서 선생님한테 큰 소리로 저 아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저 새끼는 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아이는 지 애비가 양아치니까 아들도 양아치 노릇을 하는구나, 내가 경찰서에 쳐넣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양아치. 이 모욕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아까 미친년 뚱땡이보다 이게 더 심해요? 이게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하튼 이게 상대방의 기분이 상할 공연성은 있죠. 교무실에서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모욕죄도 공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연성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가? 우리 법원은 아니라고 봤다는 거예요. 뭐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나온 거긴 하지만, 생각보다 무죄 판결 받기가 아주 어려운 걸 생각한다면 대단한 판단이죠. 이거 뭐 모욕죄는 벌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끝까지 끌고 가서 대법원까지 갔으니까 그분들도 대단하시죠. 국가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느냐, 국가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뭐 답을 밑에 해놓긴 했지만 국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7년에 처음 나왔다는 건데요. 2017년 1월에 내용을 잘 보면 내용을 보면 주민이 허위사실을 심지어 유포한 거예요. 지자체 사업 등을 비난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다. 이런 건데요. 전남 고흥군을 모욕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어요. 김모 씨에게. 근데 1심하고 2심은 벌금을 선고했어요. 명예훼손 된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런 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 이건 이제 금액이 작아서 1심도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고서 대법원으로 갔는데, 재판부는 형법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인 외부적 명예로 개인적 법익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외부적 명예 조금 이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 여하튼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진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거나 실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인데, 자기가 기본권을 관련해서 자기가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이지, 자기 스스로 나도 이런 기본권이 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나에게도 신체의 자유가 있다, 나에게도 명예의 자유가 있다, 나에게도 명예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봉사자이자 그런 거 국민들에게 침해가 되면 그거를 보호해야 되는 주체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국민의 광범위한 검사, 감시, 비판 이런 대상이 되는데, 감시와 비판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잘못된 표현이 나갈 수도 있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그때 사실과 다르면 처벌한다거나 이러면 표현의 자유가 도대체 충분히 보호될 수 있겠느냐.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죠. 대통령을 욕해서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진다면, 또는 뭐 대통령을 희화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대통령은 원래 그런 대상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대통령은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에 피해자가 또 될 수는 있기는 하죠. 여하튼 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예의 주체가 못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 김씨라고 하는 분께서 고흥군 전남 고흥 유자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데잖아요. 전남 고흥의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다가 고흥 나들목에 고흥 분담금을 재협상하시라, 이런 제목을 쓰고서 내용을 뭐라고 썼냐면, 고흥군은 수차례 고흥 나들목을 추가 설치하는 데 따른 타당성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말을 막 썼어요. 근데 이 양반이 왜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되게 괘씸하기는 했을 것 같아요, 고흥군 공무원들로서는. 왜냐하면 고흥군은 나들목 추가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일 뿐만 아니라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막 써대니까 딴 사람들이 보면 이분 되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흥군이 아마 참다 형사고소를 한 것 같죠. 그래서 1,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법원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사기죄 알아보기, 다음 시간에 이 사기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사기죄 알아보면서 영장실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다음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 강의를 얘기하는 건 이어서 계속 할 건데요. 자, 형법을 찾아보면 347조가 사기죄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여기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뭐 얘기하는 요게 법정형입니다. 요 법전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 형. 전항의 방법, 요게 항이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1이. 전항의 방법으로, 방법이 뭐예요? 사람을 기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니라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도 전항형과 같다. 사기를 칠 때, 야, 너 저기 돈 300만 원 있냐? 이렇게 해서 300만 원만 네가 나한테 주면 내가 오늘 내일 굴려가지고 주말에 딱 굴리면 2배 되거든. 그러면 300만 원 다 돌려주고 이득 남은 거 300만 원 중에 절반씩 우리 나눠 가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속은 친구가 300만 원을 걔한테 줬어요. 그러면 사람, 여기서 사람은 타인을 얘기하거든요. 기망은 속이는 거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300만 원을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죄가 돼요. 그런데 야, 300만 원 그거 야, 내가 돈 받으려고 하겠어? 내가 잘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한테 맡겨놔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형도 사실은 전혀 그럴 능력이 안 됐다. 그리고 갚을 생각도 없었다. 그런 경우도 똑같이 사기죄로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1항, 2항에 써 있는 겁니다. 자, 4강에서 하려고 한 거는 이제 영장실질, 사기, 형사사건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 내용들 쭉 볼 텐데, 형사사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게 될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직장생활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거나 사업체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사기죄 관련된 형사사건이 가장 많이 접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기죄 위주로 이번에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뭐 맨날 어디 가면 영장을 청구했네, 실질심사가 어떠네, 뭐 구속적 부심이 어떠네, 보석이 어떠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제가 있는 저희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면 영법빌딩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영법빌딩이 어디냐 하면
서초동 검찰청 바로 밑에 있거든요. 어디냐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뉴스 기대입니다. 검찰이 밤사이 청계재단이 있는 네, 서울 나오죠? 서초동입니다. 검찰이 밤사이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왜 이럴까요? 노출되지 않았던 하여튼 지하 2층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영포빌딩 압수수색을 했냐 하면 영포빌딩이 어디냐 하면 이거 아니다. 어디야? 서초역. 여기가 지금 우리 사무실이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해서 자, 여기가 등기국이라고 하는 거고, 아이고,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가 제 방. 이렇게를 제가 우리 사무실이 쓰고 있어요. 여기가 빌딩은 이렇게 생겼어요. 청계 이렇게 돼 있고 여긴데 아까 그 기사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나 모르겠네. 안 나오고 있으면 뭐 어쩔 수 없죠. 이 건물을 밤중에 저 그날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이날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는데 왜 안 나오는데 진짜로? 저기 우리 사무실 지하 저런 데가 있어요. 저렇게 했다는 거 보면 검찰이 저 무렵에 MB모를 잡겠다고 여기서 막 압수수색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써있고 압수수색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주려고 해놓은 거고요. 우리의 여정은 오래전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알았어. 사람들의 발길이 자, 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얼마 전에 그 검찰에서 영포 빌딩, 청계재단 들어있는 영포 빌딩을 압수수색해서 다스 관련한 서류를 압수수색해 갔는데 이게 지하 2층 뭐 비밀 창고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사무실이 지금 영포 빌딩에 있잖아요. 그 지하 2층에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오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은 알았죠. 저희로서는 뭐 다스가 있다는 얘기는 있었으니까 그게 뭐 다스 사무공간이겠거니 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압수수색해서 간 것들 어떤 것들이었죠? 뭐 보도에 의하면 BBK 금융거래 정보, 네. 뭐 BBK 관련 현안 보고 같은 문건이 있었다는 것이고 또 뭐 네. PJ 진술조서, 아마 김백준 진술조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외에 또 이전 대통령이 청와대 시절의 문건 등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압수수색을 지금 그 수로 이렇게 해요. 분류해서 네. 이쪽으로 가게 될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제 다시 나오겠네요. 그런데 검찰이 밤사이 청계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 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이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단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던 지하 2층이 대상이었습니다. 노국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청계재단 등이 입주한 건물 대부분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 꺼진 좁은 계단을 통해 아래로 내려가 철문 2개를 통과하자 길게 뻗은 복도를 사이에 둔 양쪽 사무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상자에 담겨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꺼내 검토하던 수사관들이 MBC 카메라를 확인하자 황급히 사무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자, 뭐 옛날에 이런 얘기가 많이, 지금도 결국 그 얘기, 압수수색 얘기, 그리고 또 압수수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압수수색 여러분, 압수수색 어렵죠 발음이. 그래서 압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누구 사위예요, 유명한 박태준 씨 사위인가 그런 김영균 부장검사인데, 이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하고 스폰서 관계였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됐어요. 뭐 한 거냐면 거기 동창인 사업가하고 사이에 서로 돈 접대 뭐 이런 걸 받았다는 건데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자기 동창이에요. 휘문고 나왔어요. 휘문고 동기 동창인데 휘문고 다닐 때는 몰랐다는 것 같고, 그 사업한다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야 우리 알고 보니 동기야 이러면서 친해진 것 같죠. 그러고 나서 뭐 한 2천만 원 정도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또 1,500만 원은 대여금 명목으로 뭐 받은 500,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고, 다 빌린 돈이다 변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했는데, 또 김 부장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는 술집 여종업원에 오피스텔 보증금을 위해 1,000만 원 받은 것 뭐 이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 당하고 이랬는데,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야 너 빨리 핸드폰 좀 바꿔라. 압색할지 모르니까 집에 사무실이나 불필요한 메모 있는지 확인해서 다 조치해라. 인스타그램도 메모리에는 남아서 있으니까 휴대폰을 아예 바꿔라. 휴대폰을 바꾸면 이제, 그러니까 맨날 휴대폰을 버리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뭐 압수수색 뭐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LH에서 뭐 지금은 조금 잠잠해지긴 했지만 직원들이 여기저기 투기를 해서 뭐 우리 지금 집 사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도대체 나는 이제 쉬운이 됐는데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 지금 LH가 어디에 있냐면 LH는 토지주택공사예요. 랜드하고 하우스예요. 랜드 앤 하우징이거나 뭐 이럴 것 같죠. 토지주택공사에 뭐 이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디 개발된다고 하면 거기 땅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부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일부는 구속도 되기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직원일 걸로 보이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그 직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뭐라고 썼어요? 그 되게 조롱했잖아요. 야, 니네가 뭐 그렇게 해봐야 뭐 우리는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나는 뭐 아무리 니네가 열폭해봤자 나는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닐 거다. 뭐 이렇게 쓰고, 또 내부에서는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쓴다.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이때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지금 2021년 3월 18일 불과 6달 정도 지났는데 많이 잊혀지긴 했죠, 실제로. 짜증나죠,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응? 공부도 못해서 우리 회사 못 들어오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글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이게 익명이냐, 이거 찾으면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딴 건물이고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갔죠.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갔더니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러고서 결국 어디를 해서 다시 찾았는데 이미 직원이 다 퇴근해서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뭘 못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신청하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죠. 지금 보려는 것도 압수수색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무 총책으로 지목됐던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무실에서 관련 USB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성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뭐가 발견됐다는 건가요? 네,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네. 법원으로부터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고 그중에 13건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과 별개로 추가적인 문건들과 추가적으로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네. 들어있는 USB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전해진 게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법원이 공개한 410건의 문건이 있는데요. 이 네. 문건 외에 검찰에 제출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비공개 문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 수사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로 작성된 문건. 이게 압수수색을 당하면은 본인한테 불리할 걸 알면서 이런 걸 왜 보관하고 있었던 걸까요? 네,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법원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자료 등이 담긴 저장 장치를 다 파기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여직원 가방에서 이 USB가 발견되고 그게 이제 본인 것이라고 시인했다는 겁니다. 네. 대체로는 법조인들이 이런 걸 쉽게 잘 못 버리는 습성이 있고요. 나중에 네.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항상 대비하는 그런 습성이 있고 네. 특히 임종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수사 진짜 뭐 죽지는 않겠다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총 5명의 영장을 네.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을 가운데다 놓고 윗사람 둘, 아랫사람 둘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데요. 윗사람 둘은 전 대법원장과 그 박병대 전 행정처장입니다. 네. 그리고 아랫사람은 이제 그 2명, 김민식 그리고 이규진 상임위원 이렇게 네. 있는데요. 두 사람은 임종원 차장의 밑에 직책이고 두 사람은 위에 직책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대법원장, 한 사람은 대법관 이래서 기각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밑에 2명은 현직 법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각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거 기각된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명만 나오고 영장이? 일단 검찰의 반응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변호사들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과 달리 네. 압수수색 영장은 그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영장이다 보니까 네. 비교적 법원에서 굉장히 발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거의 안정과 평온을 해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영장 기각 사유는 사실 별로 본 적이 없고요. 네. 범죄 혐의 소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본 적이 없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상당히 바로 영장 찾아내서 그 전. 기각됐다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분이 이제 법원행정처의 차장을 지내신 굉장히 고위 법관이에요. 고위 법관인데 구속됐었거든요. 그 무렵에 압수수색도 당하고 구속도 되고 이렇게 처벌을 했는데 이분 위에가 이제 대법관, 이분 밑에는 고법부장급 되게 높은 판사들인데 이분만 영장이 발부되고 이분만 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가 이제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그날 좀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것도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금 이미 35분 정도 지나서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관련된 얘기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일단 압수수색 관련된 얘기들을 쭈루룩 훑어본 거예요. 압수수색 이런 얘기들을 본 건데 이거를 좀 보고 도대체 언제 어떤 시기 압수수색이고 영장은 어떻게 청구하는지 이런 거를 얘기할 예정입니다.